나도 모르는 사이 불송치 나가지고 사건 막 종결돼 있고. 쉽게 설명을 하자면 체포는 경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거고, 구속은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를 좀 더 오래 두고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구치소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좀 더 오랜 기간 구금을 해두는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체포랑 구속이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 오는 거, 체포, 얘를 수사를 계속 지속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치소에 가둬두는 거, 구속. 어쨌거나 이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걸 계속 이 사람을 붙잡아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정 시간 기준으로 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이 사람을 계속 가둬둘 건지 석방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체포된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두려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그 시간 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영장 청구가 정당하냐에 따라서 이제 간단한 재판이 열리거든요. 그게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열려요. 영장이 청구되고 나면 하루 내에 그 실질심사가 잡히고, 그렇게 되면 피의자 측은 자기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를 항변을 하게 되고, 피해자 측은 이 사람을 구속해야 된다라는 걸 항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피의자들은 자신의 신병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막 변호사 쓰고 돈도 많이 써가지고 최대한 구속에서 풀려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반해 피해자 측은 영장실질이 언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그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장이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게 급박하게 진행이 돼서 그 적재적시에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보통 이 사람을 풀어줬을 때 피해자 또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증거들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위험성이 있거나라고 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그러면 그 실질심사에서 그게 인용이 됐을 때 구치소로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피의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주거가 분명하다든지 큰 사업체를 운영을 한다든지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하지 않을 거다, 뭐 증거인멸의 위험성도 없다, 피해자에 대해서 위해 가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막 변론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물론 그 자리에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들도 자신이 어떤 식으로 위협당하고 있고 어떤 증거들이 더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항변을 한다면 그 영장실질에서 피의자 측의 의견만 받아들여져서 이 사람 신병이 풀려나는 일을 좀 막을 수 있겠죠. 진행 절차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경찰에 신고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범죄 사실을 정리해서 고소하는 거. 그럼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고소인 또는 피해자 진술이 먼저 이루어져요.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피의자, 이제 가해자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CCTV 확보나 혹은 피해자가 제출하는 뭐 녹취록을 확보한다거나 하는 증거 수집의 과정이 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경찰에서 이 가해자한테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찰에 송치를 해요. 보통 신고가 되고 뭐 혹은 고소가 진행이 되면 피해자가 먼저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범죄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그때의 상황을 진술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진술을 하러 가기 전에 좀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진술을 하러 갔을 때 어떤 상황인지 미리 좀 대비를 해보는 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나 가서 그냥 말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갔는데 잘 기억이 안 나고, 혹은 그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적혀 있는지를 보통 확인을 하는데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그게 나중에 진술을 번복한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너무 경황이 없어서 뭐 그대로 적혀 있겠지 하고 봤더니 자기가 완전 잘못 진술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2회 진술에 가서 그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이거였다라고 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완전 흔들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뭐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좀 정리해서 좀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변호인이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가기 직전에도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가지만 갔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가끔 가다가 본격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만약 정도가 좀 심하거나 이거는 아니다 싶은 질문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거를 커트를 해줄 수가 있고, 진술할 때 어려움을 겪으면 휴식을 갖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변호인이 조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술하러 갈 때 너무 긴장되고 잘 할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 수사권이 분리되지 않아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경찰에서 그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송치가 됐다라고 하면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요. 그럼 검찰 측에서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 경찰이랑 의견이 같다라고 하면 그때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기소라는 것은 이제 검찰도 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 뭐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판을 열어주세요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에는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하는 공판 단계로 넘어가는 구공판이라는 게 있고, 약식 기소라고 해서 이 사람이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실제로 열리지 않고 약식 재판부로 넘어가게 돼요. 그걸 약식 기소라고 하고, 그냥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구공판이 열리는 거죠. 기소가 되면 바로 뭐 근시일 내에 첫 기일이 잡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속 피고인이 아닌 이상 좀 긴 게 첫 기일이 잡혀요. 근데 그 첫 기일날 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그 첫 기일의 피고인의 입장에 따라서 피해자의 대응 방식도 좀 달라져요.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툴 필요는 없으니까 뭐 양형에 대해서 다툰다든지 뭐 탄원서를 낸다든지 이런 과정을 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첫 기일에 갔더니 피고인이 범죄 사실 부인하겠다라고 하면 그 취지에 맞는 증인 신문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부인을 한다는 건 어쨌든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거라는 얘기고, 피해자가 출석을 하셔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정리하면 첫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 기일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첫 기일에 갔을 때 피고인이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선고 기일이 잡힐 거예요, 바로. 그러면 짧게 2회의 기일로 끝나는 거예요, 재판이. 근데 만약에 피고인이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첫 기일 이후에 증인신문 기일은 무조건 잡히고, 부인을 하는 사건일수록 피고인이 계속 다투는 게 많아서 이 사이에 다른 뭐 기타 기일들이 잡힐 수 있어요. 최소한 3번의 기일은 잡히는 거예요. 첫 기일, 그 다음에 이제 증인신문 기일, 그 다음에 선고 기일. 이렇게 해서 하면 재판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1심은. 신고나 고소를 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불송치 나가지고 사건 막 종결돼 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수사기관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도 증거 확보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너무 많은 사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 요청이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내 사건이 조금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고를 했고 내가 피해 입은 게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은 지나 있고 사건은 끝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야 되고, 또 힘든데 뭐 그때 카톡 다 읽어보면서 어디가 중요한지 또 찾아야 되고 하는데, 일반인으로서는 뭐가 중요한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만큼 증거를 다 내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봐주기는 좀 어려워요.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이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힘든 과정들을 일반인이 혼자 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이 이 해당 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도 받고 변호인 조력 받아서 내 사건이 정말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